오늘 너무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 할당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임의대로 순서를 한번 정해보는데요. 자, 조금 이따 조사 받으시러 가야 되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네. 아, 김건희 고발하시는데 고발 이런 조사를 받으러 가신다고 해요. 그러면 조사를 받으러 가는 만큼 뭐에 대한 걸 고발하셨는지 그리고 그 장모 비리를 비롯한 추가 고발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진척사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화면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주세요. 네. 한번 보여. 좀 이따 이제 2시 반에 우리 송작가 TV 끝나자마자 마포에 있는 이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로 가가지고요. 바로 가시네요. 예, 김건희,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 부동산 문제지만 잠깐만 브리핑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희대의 교육 사기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왜? 결혼 전의 일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실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됐다 안양대와 국민대에서의 경력 사기는 결혼 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23일에 1차 고발하고 오늘 2차 고발하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결혼 후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게 남편이 검찰 간부이던 시절에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될 시절에 최은순과 김건희 일당은 양평 등에서 엄청난 투기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김건희는 본인이 영부인 후보가 될 준비를 했던지 아니면 남편의 경력에 맞추고 싶었던지 곳곳에서 교육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건 심각한 교육 사기 사건이다. 그래서 좀 이따 2시 반에 이제 저희가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이제 사문서 위조 동행사가 있고 유괴연 업무방해가 있고 그다음에 남을 속여서 취업하거나 이렇게 대학에 채용이 되잖아요. 그럼 불법 취업일 뿐만 아니라 그때 급여를 받잖아요.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됩니다. 이걸로 이제 근데 이거 친고죄 아니에요? 그 해당 대학이라든지 그쪽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법에 이제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법죄가 있는데 사기는 제3자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대학들도 나서야 될 문제도 사실 이번에 김건희 사과의 개사과 시즌 때 최대 문제점은 사과가 아니라 이제 남편한테 연애 편지를 쓰고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남편 사과를 한 거잖아요. I believe.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뭐 100만 조회수가 넘어갔는데 거기에 저는 가장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 우리 진보 유튜브들도 잘 지적 못하던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가장 투명하고 양심적에도 고등교육기관에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교사, 교수가 20건이 넘는 희대의 사기를 저질러버린 거거든요. 학생들, 학부모한테 미안한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윤석열 부부가. 이 부부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내로남불과 이선의 극치인데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면 2시 반부터 고발하는데 고발은 좀 하는데 재밌는 건 경기도가 양평 투기에서 윤석열 일가를 법무장관 비리로 수사를 했는데 거기도 사기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는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 상대로 엄청난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요. 최은순과 김건희 일당은 동시에 가족회사, 김건희 형제자매까지 모두 동원해서 양평군을 속여서 또는 김성경이 협잡을 해서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갖고 비용은 부풀리고 소득은 줄여가지고 개발분담금을 17억에서 영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17억도 과소 추계된 걸로 우리는 평가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17억을 양평 국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와야 될 혈세를 횡령한 거기 때문에 사기범이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 제가 경기도의 수사의뢰서를 지금 입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입수가 안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제가 받으면 소상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근데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전 지사였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발표하면 지사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을까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근데 그 서류를 제가 입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마무리하면, 오늘 우리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칭찬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김득구 아실 거예요. 김득구. 울지 않는 호랑이. 만신이. 맨신이. 14회에 돌아오시고 그랬잖아요. 정말 피눈물 나게 그 가난 속에서 오로지 헝그리 복수로서 14에 쓰러져 버렸거든요. 기억나죠? 이태경 부서장님. 그 부서장님 기억 안 나시죠? 몰라요. 확실히 연식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김득구 의원이랑 이름 비슷한 강득구 의원이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또 다른 사기 사건을 확인한 거예요. 사실상. 이
이름도 여러분 ESIND.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 많이 해요. 은순이네 뒤지게 비리 많아요. 은순이네 뒤지게 윤석열한테 비호받았어요. 하면 ESIND가 외워지는데요. ESIND가 그 2010년 1월에 만든 파주 요양병원에서 23억 건강보험료 횡령한 거 있잖아요. 국고. 자격도 없는 요양병원 만들어갖고 최은순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건으로 온 요양병원이라는 곳을 ESIND가 운영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주소지가 또 있었어 요양병원이. 등기부등본 주소지가 같으니까 강특권이 이상하다. 왜 ESIND 주소지가 온 요양병원 건물에 있나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적을 그러면 했고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그렇죠. 요양병원 운영했던 거네. 이게 원래 사기라는 게 그 분야별 사기를 하잖아요. 보이스피싱하는 놈들이 보이스피싱하고 그게 안 되면 스미싱하고 이러는 거잖아. 똑같이 파주 요양병원으로 23억을 타먹었거든. 이거 나라 돈 빼먹기 쉽네. 그래서 또 4년 6개월을 운영을 한 거예요. 온 요양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온 요양병원이라는 새로운 말하자면 가짜 불법 요양병원을 그렇죠. 통해 갖고 빼먹은 범죄 범죄가 혐의가 있다는 거지. 범죄 혐의니까 이제 우리가 확정된 혐의지. 범죄는 아니니까 혐의니까 항상 저희는 팩트와 의혹을 구분하니까. 근데 파주에서는 불법으로 한 건데 온 요양병원 합법으로 했을 아무 이유가 없지 얘네들이. 그리고 보통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은 의료인이어야 되고 요양원은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김건희 씨 가족들에게 그런 있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장남이 지금 대표로 되어 있어요. 온 요양병원에. 아하. 예, 장남이 대표로 되어 있고 국고로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장기요양보험 내물에 요양급여 받잖아요. 어르신들 80%를 지원받아서 무려 지금 40억이 넘는 돈을 두 배네. 파주 두 배네. 파주에 2배 가까운 돈을 지금 받아낸 거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그래서 강특권위를 강제 수사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던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다른 데가 고발 안 하면 뭐 또 저희가 고발해야죠. 뭐 생활경제연구소랑 저희도 또 고발해야 되는데 요거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할 때. 딱 여주지청장으로 약간 좌천돼서 간 느낌이었는데 장모 입장에서는 야 이제 사위가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업할 시즌이구나라고 해갖고 맞습니다. 막 걸렸구만 여기 있는 동안. 그리고 여주지청장도 검찰 안팎이 물어보면 좌천이라고 평가를 안 합니다. 보통 우리 강원도나 어디 충남, 전남 이런데 작은 지청으로 가면 좌천 평가가 그러니까 하는데 뭐 서울이나 대구, 부산 아니라고 생각해서 좌천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여주가 강남 매우 가깝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낮에 업무하고 그렇죠. 저녁에 강남에서 유흥 지르기 좋은. 아니 정말 제가 검찰 관계자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송 작가님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다 여러 정보망이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좀 신빙성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래서 좌천이라는 평가보다는 잠시 어쨌든 박근혜 정권과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잠시 수도권의 요직에 쉬면서 일하러 갔다.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양평군수는 김성교 그리고 부인과 장모와 심지어 제가 본부장갑이라고 하는 가족들 전원이 ESIND에 투입돼가지고 양평 땅 다 사들이고 투기 저지르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 외삼촌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의 최은순의 내연녀하고 층된 남자들까지 동원돼서 투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주 양평. 양평. 지금 이제 여주 양평은 이제 말이 나왔죠. 이천이 있습니다. 이천과 관련된 윤석열의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이천? 그렇죠. 여주 최근에 물류 화재가 이천에서 있어요. 거기서 물류 화재가 터졌는데 실소유주가 이우락 씨 손자였죠. 근데 그거를 검사 9명을 보내가지고 특별히 보내가지고 덮어버린 게 윤석열이거든요. 당시에. 왜 화재 사건에 검사를 9명씩이나 보내? 그때부터 그때 이상하다 그랬거든. 이천 화재 사고가 이번 큰 사고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1차 사고가 2013, 14년도가 있었죠. 맞아. 맞다. 결국 이쪽하고도 뭔가 윤석열은 연결된 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주, 양평, 이천 이쪽 지역 안에서 사실상의 지배자로 군림을 했었네요. 윤부장 일가가. 그런 의혹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 눈에 들어오고 자기한테 특혜를 주고 스폰서를 주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지구 끝까지 가서 비호를 해줘요. 윤호진, 윤대진, 나경원 아까 송 작가님 나경원도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조선일보 이런 데 있잖아요.
박덕금 수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 눈밖에 났다. 저 새끼 죽여 그러면 3년 탈탈탈탈 별건에서 탈탈탈 털어서 반대 치고. 이준석이 성삼락 130만 원에 가다니 그거 룸사롱 99만 원짜리 받아서 못한 건데 그래서 그것도- 대전 가서 받은 건데 그것도 그래서 대전지검에 윤석열 참모들이나 측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정말 무서운 조직입니다. 예. 네, 저는 뭐 공직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많아도 털릴 게 없겠습니다만. 근데 나 쫓아다녀갖고 행적팔라고 하잖아요. 과로사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할 게 많아가지고 나 조사하면 과로사 합니다. 소쿠리 가져가는데 소쿠리로 못 옮기죠? 다 담아가지고.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 이따가 방송에 고발인 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고발인 조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제가 거기다가 교육 사기 사건이라는 명명을 해가지고 국민사에서 히트를 치고 맞아요. 그다음에 오늘 2차 고발까지 하니까 최근에 폴리텍 대학 사실 시간 강사를 교수 경력으로 쓰는 건 자꾸 이놈들이 잘못해서 부풀렸다. 여러분 교수와 시간은 사이 알잖아요. 우리가 그 차별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천지 차이거든요. 폴리틱 대학의 대학에서. 어떤 그 강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폴리틱 대학은 뭐 전문가로서 뭘 배우러 간다기보다는 이 학위 딸라고 가는 사람들 그런 많거든 분들도 많죠. 직장인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경을 안 써요 솔직히 공부하는 데는 뭐 모든 게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실질적인 교수 대우를 받았다는데 무슨 대우를 어떻게 받았으며 그 이름만 걸고 서로 한쪽은 학위 달라는 학생들하고 한쪽은 경력 달라고 하는 그렇죠. 시간 강사가 짬짬이 해먹은 사건이었는데 지금 드러나서 이게 문제로 드러나는 거지 이런 만연해 있는 교육계 비리들이 한꺼번에 이번에 다 정리된 이게 만악의 근원은 검찰이에요 지금 윤석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당시 검찰 간부의 부인이었는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게 국민대 검찰 간부 부인이었잖아요. 2013년에 그때 국민대 넣을 때 폴리텍 부교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기껏해봐야 시간 강사냐고 조교수하고 부교수 창단한 거거든요. 경력을 그 기간에 시간 강사했던 때를 부교수라 쓴 거예요. 완전 사기죠. 뭐 내가 보기에는 무서운 한 사람-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만 매닥점 하긴 했더라고. 아무튼 이와 같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온갖 고발을 도맡아서 하고 예. 계신 우리 안진걸 소장님 좀 정보라도 많이 얻을 수 있게끔 이런 분 진짜 비례대표 아니에요. 더 좋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직종 아니면 그 우리 그 직군별 그 직능 대표들 뽑잖아요. 아 고발 전문가로. 네, 고발 전문가고 아예 한 자리 내주고 한 자리 내주고 너는 세비를 전부 다 인지대로 써도 괜찮으니까 고발만 해. 뭐 이런 아니, 쪽으로 저는 그냥 한번 전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송작가 TV 후원의 간사가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굳이 시킨다면 민주당 고발부장은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발 전문 예. 당내 고발 전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니 이제 합법적으로 좀 이제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예. 그런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싶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태경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준비한 주제가 있죠. 네. 예, 뭐였죠? 그 어제 제 자료 아래 한글 파일 올려주시겠어요? 어제 이제 민주당 네. 이재명 후보 직속으로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 계획위원회가 출범을 했다죠? 예, 부동산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게 꾸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지는 꽤 됐는데 정식 출범을 이제 어제 했습니다.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좀 늦었죠. 늦었는데 아무튼 이제 출범을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출범 선언문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출범 선언문입니다. 그 선언문이 중요하잖아요. 선언문에 이제 저기 지금 후보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예.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제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정확히 직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다.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양극화부터 해서 뭐 과중한 주거비, 뭐 그다음 저출산 원인 다 여기서 기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빈부의 격차를 비롯한 서민들의 생활이 힘든 이유가 부동산이 지나치게 그렇습니다. 가격이 높고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인식을 문제점을 인식을 한 거죠.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화국 혁파라고 하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토지이익 배당금제라고 하는 거는 저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토지에만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n분의 1로 뿌려주자라고 하는 게 국토보유세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름을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세금이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새로 생긴 세금이 우리한테 부과되는 느낌이니까 어쨌든 국토 사실은 이거는 재산세는 차감해주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없애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순전한 의미의 증세는 아니지만 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다 기본소득을 뿌려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증세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네이밍도 이제는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토지이익 배당제 내지는 토지이익 배당금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정책 대안 중에 가장 저항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어떤 맥락을 갖고 있던 게 토지에 대한 균등한 세금을 가지고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으로 배당한다라고 하는 원칙이었는데 요거를 세금이 아닌 배당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짝 바꾸면서 맞습니다. 예. 저항은 줄이고 여기에 대한 실천 의지는 좀 더 강화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번으로 내세웠다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하셨죠. 그 유권자들께 동의를 구하겠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장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권한 이후에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제 경기도의 경험도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이제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공론화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해보면 처음에는 보면은 반대하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공론화를 해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하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사실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토지의 70% 이상을 상위 10%가 다 점유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매겨가지고 나머지 90%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싫어할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아니면 이거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 일대 군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안개가 껴있을 때는 막 두렵다가 싹 들어와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보면 안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나도 한 땅떼기를 뭐 몇백 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 이거 돼도 세금 내는 것보다 받을 게 더 많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는 필요한 과다한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과점하고 있는 대기업들, 법인이나 일부 땅 부자들인 거고요. 이 세금이 돼야만 걔네들이 그 물건을 풀어놉니다. 그래서 그리고 균등 분배가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너무 지금 집값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 서울에서 한 집 사는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너무 많이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좀 싸게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집을 팔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을 팔게끔 만들어야 그 땅을 민간이 개발을 하든 국가가 개발을 하든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해갖고 공급도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가격도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개발할 만한 요지의 땅들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그 개발 세력들이잖아요. 지들이 하는 땅을 지들이 개발해갖고 수십 배의 차익을 얻고 그걸 전부 다 지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게 전애들의 구상인 건데 근본적으로 그 땅을 국민의 것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일대인가가 토지이익 배당금제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걸 지금 하여튼 제일 머리로 해놨고요. 이름 너무 잘 바꿨네요. 맞습니다. 이름 잘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후보의 아이디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서 토지이익 배당제,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거다 사실은. 그럼. 네, 왜냐면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아 미안하다 땅 한 푼 없어가지고 배당 금방 받을 걸 생각해 기쁘고 미안하네. 어유 나 대신 돈 내줄 그 10%분 만나면 내가 진짜 머리 숙여 인사할게요. 네. 꼭 아득해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참 좋은 제도. 토지 배당금제. 네, 오케이. 이게 머리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당연히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 호 공급. 250만 호는 사실 이 공급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죠. 5년 동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냥 이게 그냥 그건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250만 호 중에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꽤 좋은 곳에 아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네. 100만 호를 짓겠다는 맞습니다.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중산층도 100만 들어갈 수 있는. 이 100만 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어졌던 그동안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어졌던 모든 임대주택의 총합을 합친 숫자보다 많은 숫자를 이재명 후보가 5년 안에 짓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시면 선입견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소득이 적은 분들, 뭐 하여튼 이제 주택 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분들이 사시는 곳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슬럼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곳에다가 그다음에 중산층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원하는 30년 동안, 사실 30년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한 생애 주기에 그럼 굉장히 많은 생애 부분이거든요. 일생이야, 일생. 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그냥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상에서 말하는 주거권의 실질적인 구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100만 호 중에 하나를 얻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꼭 받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공급 사이드를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그냥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어떤 누구보다도 시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요구가. 그러면 그게 꼭 맞지 않더라도 그거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예.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게요. 이따가 제가 발제로 가져온 게 3% TV. 3%. 네, 네, 내용인데요. 나라 살린 3%.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요. 딱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급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면은 그것을 응답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이준우 기자님이 좀 날카롭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퓰리즘인 거 아니냐고 하니까 명확하게 바로 딱 답을 하는 게 엘리트주의보다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슴이 퍽 뛰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에 따라서 거기에 보답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고 네. 원해서 만든 거니까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필요로 하는 그 주택 수요수에 비해서 공급량이 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지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다 못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공산주의 국가였으면 이미 주택 공급이 더 이상 끝났어야 돼. 더 안 지어도 되는 국가예요. 근데 이게 지금 편중돼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은 사실 공급에 대한 재원은 충분히 있다니까. 문제는 이게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을 누가 중간 고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까 당연히 임대 주고 싶죠. 팔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은 가격을 요구하는 거고 서민이 이걸 못 사. 그러니까 그 중간점에 중첩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사실은 신규로 좋은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나눠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론상으로는 1대1로 가구에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지르다 남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요 상황이 나왔을 때 이 갭, 그러니까 지역의 갭 또는 재산 수익의 갭, 부동산 가격의 갭을 정부의 관여로, 정책의 관여로 메꿔주기만 한다고 치면 사실상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공급량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뭐 월세로 세금을 지원해 가지고 임대로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기 싫고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매입을 해주되 장기간 분할을 해서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가 20억인데 이거를 팔고 싶어. 근데 20억을 도저히 일시불로 사갖고는 가격이 안 돼. 그러면 장기로 할부로 끊어가지고 매입가를 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중간거리를 만들어주면 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적인 면으로 수요 공급의 차이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장이 요구하면 그걸 제한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대안을 줬는데 줄 수 있는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 대안을 보고 나 안 팔아. 나 이거 안 살래. 이런 거는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졌을 뿐인 거지 국가가 해야 되는 입장은 이러한 제안과 정책까지를 제한하는 선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선택은 소비자와 구매자와 판매자가 연결되는 거지만 이 거간을 붙이는 행위 자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겠다는 거거든. 네. 그렇게 안 하면 판매자 또는 임대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먹힐 수밖에 없는 갑을관계에 있는 게 이 주택시장인 거고 그거를 정부가 관여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게 엘리트주의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에 사실은 이제 우리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굉장히 이제 걸출한 그 리더들, DJ부터 노무현부터 이제 문재인까지 이런 분들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것이 날 것이고 또 건강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다글다글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정말 직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야, 그거는 투기 수요니까 투기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 건 안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그 수요 억제는 수요 억제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욕망도 인정해야 되고 그건 현실 아니냐. 내가 강남에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고 싶어. 근데 지금 시가 30억이야. 내가 땡전 한 푼 없어. 그래도 살고는 싶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 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게 해줘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국가가 이자 싸게 갖고 30억을 빌려줄 테니까 다시 30년 동안 30억 갚아가면서 살래? 하는 동안에 네가 보리금 넣다가 그만두고 살면 고금액만 까고 나머지 국가 도로 갖고 갈 거야. 나한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 고민해보는 거지. 내가 압구정에서 갖고 30억을 내고 저 허름한 30년 된 아파트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는 안 살래요. 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건 내 책임인 거야. 국가는 해줄 만큼 해준 거잖아. 그렇죠. 이러한 개개인의 욕망에 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우리 진영이 굉장히 걸출한 리더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택 가격만 오르고 어차피 맞습니다. 당신들 손해고 예. 30년 후면 이거 그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해줄게. 하지만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행정가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실질적이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이고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 거죠. 사실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대하지만 좀 일반인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스타들이었고 그 당위 그다음 윤리에 입각한 분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DJ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그냥 그것이 아무리 비루하고 누추해도 현실을 그냥 현실대로 생각을 하고 현실에 입각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아무튼 아주 좋습니다. 부동산 개혁위원회가 부동산 전반을 포함해서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좀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하나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그 대장동 케이스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불로소득을 더 환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더 강화하겠다. 지금 서울시가 9군데 민간 개발을 조기 허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버리면 진짜 해먹을 게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친구가 들어요. 다치는 느낌인 거죠, 저기 지금 뚜껑이 닫히고 있는 느낌이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3월 9일 전에 9개 지구를 선지정해갖고 허가를 주겠다고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물론 서울시의회가 막아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몸이 닳았습니다. 몸이 닳았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바짝 몸이 닿은 거야 지금. 너무 이해돼요. 이게 3프로TV에서 진짜 이게 정말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따 분석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래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굉장히 큰 의미, 네.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건데 네. 혹시 이태경 소장님은 거기에 합류하시거나 예,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저는 지금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역시. 아니, 예. 우리 정부생이 대단한 게요. 저는 오히려 약하지만 이 이태경 부소장이면 구봉기 소장님이 부동산 기획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러게. 네,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위원이 총 몇 명이죠? 저희 지금 한 40여 분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노란 부동산 전문가들만 모인 거거든요. 야, 그 중에 두 명이 방송에 있는 그 거예요. 안에 엑기스 그러니까요. 셋을 내가 뽑아다가 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드러났군요. 이 방송이 얼마나 농도가 짙은 방송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이고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 좋은 얘기들을 퍼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출범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랬었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사안이었고, 이제 구본기 소장님이 진행해 주실 거는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네. 나라구간 3프로 TV 안에서 정말 데이트 아닙니까? 난 3프로 TV를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경쟁 관계거든 사실은. 그렇죠. 경쟁 관계죠. 그래서 안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때문에 윤석열 편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조회수를 보태줬는데 어찌 됐거나 그 안에서 정말 대박 전문성과 비교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두 후보의 차이를 오늘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질문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핵심이 있었나요? 근데 일단 인상 비평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싶어요. 어떠셨는지 다들. 저는 보면서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 걸 먼저 봤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난 그거보다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날선 질문들이 있었어. 맞아요. 네. 근데 한 1시간 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보충 질문을 물어보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요런 식이었다면 둘째 저는 그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영업 들어왔어요. 혹시라도 은퇴하게 되면은 3프로TV에 같이 출연하자고. 네. 아니, 근데 원래 3프로 TV 진행자들 이제 세 분 제가 다 방송도 해보고 뭐 매불쇼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가다 보면 정영 씨도 만나는데요. 목요일 날. 이분들이 원래 극단 극우는 아니고 좀 이렇게 친시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약간 중도 성향 분들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증권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저 입장에서 저도 증권 관련된 방송을 지금 멤버십에서 하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기대치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고 평가할 때는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저기를 잘 된다고 하는 거. 내가 기존에 있는 증권 관련된 패널하고 전 반대 해설을 해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쭉 찾아놓고 보면 내 해설이 맞았어. 내가 못 맞춘 건 뭐냐? 언제든지 시기를 못 맞춘 거야. 아, 시기. 근데 뭐가 유망하고 뭐가 갈 거고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은 사이클로 간다는 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조금 나랑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참조는 하지만 즐겨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3프로 TV가 동학개미 하시던 분들 또는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주식 투자 계속해라 하는 사람. 아, 존리. 네, 존니. 이쪽이랑도 이렇게 맥이 닿아가지고 맞아요. 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 당연히 건강한 거죠. 하지만 리스크도 있고 한국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과 무엇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하고 주식 투자를 주로 권하는 그렇죠. 스탠스여가지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7, 8, 9월, 10월이 아주 떡망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주가지수 올라갈 때 날 났다가 그게 이제 떡망을 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든지 조처가 미흡했다, 공매도 관련된 시장에 신뢰를 못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조금 이분들이 조금 주류 쪽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반민주 진영 쪽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소속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속은 똑같이 다 올랐으면 좋겠지만 왜 떨어졌는지는 사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게 할 수 있지 않았냐,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거든. 근데 사실 우리 시장 안에서 이거 좀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 우리 시장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네. 우리 편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증권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미들이 조직화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 그렇죠. 난 3프로 TV가 앞으로 그런 걸 해줘서 예. 내가 스카우트를 아니요, 3프로 TV는 우리 송작가 TV 못지않게 또 굉장히 긍정성, 대중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구봉 교수님 준비 많이 했으니까 밤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앞에 현재 상황 스코어, 이것도 지금 뉴스에 나오니까. 맞아요. 자, 이재명 선수 306만! 돌파했네요, 돌파했네. 네. 좋아요, 23만 돌파. 자, 윤석열 선수 매우 조조합니다. 처음에는 한 몇만 차이였는데 190만. 아이고. 격차가 116만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자체가. 이게 나중에 대선 개표 방송 이런 방송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개표 분위기랑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좋아요가 이제 3만입니다. 전국의 국민의힘 세력이 지금 지지율이 자기들이 30% 안팎이 나온다 그러는데 3만이 뭡니까? 와, 맞아. 아무도 차마 좋아를 못는 이 3만은 뭐냐면 안 보고 그냥 누른 사람들 안 보고. 나도 네. 보기 싫었지만 뭔 뻘소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본 거지. 얘 정책이 제대로 된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 없이 봤어. 근데 그러니까요. 역시나 엉망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도대체 얼마나 엉망인지 좀 뒤져봅시다, 이제. 자, 제가 가져온 거 부소장님. PPT 한 장 일단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서론을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스코어 말씀해 주셨는데 스코어가 어제 저녁 기준으로는 30만을 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넘었어요. 네. 지금 500만 300만. 구독 운동도 지금 500만 네. 시청 운동도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500만 시청 가자. 지금 속보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저라든지 아니면 송 작가님처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궁금해서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요에서 이제 그게 좀 드러나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 공감이 안 되니까 도저히 좋아요를 찍을 수가 없지, 윤석열 반. 정말 그 그렇죠. 시청 소감을 전달해드리자면 윤석열 편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보는데. 끔찍하지. 진짜.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하죠? 구독자 수. 3프로 TV의 구독자 수를 뛰어넘어서 좋아요가 찍혔어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올린 거 보면은 구독자 수가 172만 명인데 조회수가 그거를 넘고 좋아요가 3만 4천이에요. 어제 기준이요. 와. 우리 송 작가 TV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늘 구독자보다 조회수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을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22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읽었네요. 네, 오른쪽에. 반대로. 네네네. 오케이.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왜 잠을 못 잤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두 후보의 부동산 편을 따로 떼내서 들으면서 텍스트로 옮겼어요, 이거를. 네. 받아적기를 네. 했는데 곤욕이었겠어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영상이 사라지니까 음성이 오롯이 들리잖아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하니까 상대 그러니까 그 진행자들이 어떤 감탄사를 하는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재명 후보는 와 이 소리가 계속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비웃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난 진짜 3프로 TV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거나 말을 자를 수도 있었잖아. 말하게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잘라주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점점 늪으로 빠지는 거야. 이상한 데로 와, 이상한 데로. 이상한 데로 와. 본인이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거든. 말 못하는 애들이 앞에 시작하고 뒤에 시작이 말이 틀리거든요. 처음에 경상도 얘기하다가 전라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윤석열은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저 어저께 타이핑하면서 아니 뭐라는 거야? 혼자 말하면서 옮겼어요. 네, 다 대부분 평가가. 그래서 재밌는 게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댓글만 윤석열이 앞섰어요. 이재명에서 39,000이고 에라이 윤석열이 47,000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욕하려고. 좋아요는 안 누르고 49,000, 47,000 댓글이 전부 욕이야. 욕하려고 사람들이 댓글만. 그러기도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짜증. 어차피 본 사람들이잖아. 댓글은 봐야 되잖아. 보고 열받아서 좋아요 안 누른 다음에 욕을 남긴 거야. 저도 사실 달 뻔했어요 어저께. 근데 이름이 떠가지고 못 알았는데요. 그리고 좋아요는 실수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돼요. 절대 조작이 안 됩니다. 네. 순수한 지지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조회수가 아니라 좋아요 수로 봐야 돼요. 맞습니다. 자, 정책 얘기 좀. 맞아.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용에 들어가네. 이제 제가 텍스트를 딱 잘라가지고서 흐름 순서대로 포인트를 딱 짚어드릴게요. 네. 네. 이재명 후보는 크게 11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어요. 설마 11가지 다 할 생각은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아이씨. 첫 번째. 퇴근해야 되는데. 짧게 하겠어요. 저 막지 마십시오. 이제 거침없이 갑니다. 네. 네. 하향 안정화를 정확하게 말하는 대통령 후보예요. 하향 안정화. 정영진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 되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딱 말했어요. 하향 안정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최초의 후보죠.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썰 푸는 형이에요.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진짜 말을 재미있게 해요. 그것 갖고 이제 조작 세력이다. 가담했다. 네. 저는 그 몇몇 주식에 배우로 지금 네이버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작전 세력. 네, 작전 세력으로. 송작가 네. 작전 세력. 왜 썰을 어떻게 푸냐면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지금 주택 시장이 지금 이제 대세하락의 초입이다, 끝물이다.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사야지. 막 하는데 구두 딱 끌어갔다가 구두 닦는 사람이 주식 사세요 하길래 얼른 팔아버렸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썰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짜 동네 형처럼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라고 하는데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썰 푸는 형 같은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호감을 가졌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친화적이라는 게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이진우 그 기자님이 좀 날카롭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정책은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대놓고 물어보니까 아까 그 이태영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자는 쪽이고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게 정확히 드러나는 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에 남산자락의 아파트를 내가 뭔 수를 써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단 그거야, 말이에요. 그거. 네. 근데 그거 억압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5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갚을 능력 있으면 내가 그 아파트 사줄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니까 살아. 그걸 막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격은 인정하고 상응하는 부담은 지운다. 그럼. 응,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50년 동안 안 올려. 어차피 당신이 나눠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50년 후에 그 가격이 떨어져도 내 책임 아니야. 당신 책임이야. 그렇죠. 이건 거지.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코인 얘기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부정을 해요. 이렇게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코인에 묻혀있는 돈 손해본 사람 많겠지. 누구나 다 8천만 원에 팔고 싶겠지.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면 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줄 테니까 그 손해보고 파시든가 아니면 본인 책임대로 끝까지 보듬고 갈 때까지 가보든가 그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시장에 개입한다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코인 시장 들어갈 수 없어요, 정부가. 맞습니다. 중국이 그러거든요. 중국이 비트코인 500만 원에 사주겠다고 갖고 오라고 합니다. 안 내놔요. 하지만 나중에 그 가격에라도 팔 걸 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현실주의자가 맞다. 그리고 시장 친화적이고 합리적이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고요. 이 세 번째 포인트쯤 됐을 때 이때 이제 이쯤 갔을 때 이준우 기자님은 아직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는데 이때 정영진 씨가 넘어왔어요. 오래전부터 넘어가 있던데. 감탄사를 막 계속 들어와요. 이게 들으면은 그게 묻혔는데 그 영상을 같이 보면 못 들으시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오해하고 있던 것을 이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많은 분들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맡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래요. 그리고 이건 오해는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게 어떻게 세금을 좀 과도하게 매길 거라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끌어주는데 세간에 이재명이 되면 세금을 많이 물릴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 방식으로 지금 양도세에 관하여서 중과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요. 저도 오해가 하나 있었던 왜냐면 우리가 양도세 인하하는 거 반대했잖아.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줬다는 거죠.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스탠스를 자꾸 바꾸니까 사람들이 겉바 이번에 또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은 다르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자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일단 빠져나갈 구멍은 준다. 주고 1년 지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 1년 안에 팔아라는 거지. 네. 양도를 할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12개월 지나면 다시는 변화가 없다. 라고 문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더 무서운데?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적었어요. 무서운 형. 무서운 형이고. 그래서 이진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한 1년 이상은 안 주실 생각인가 보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탈출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되는데 탈출 안 하면 그때부터는 부담을 해야죠. 저는 뭐 정하면 정한 건 확실히 지키거든요. 탈출당했어요, 저. 그러네. 1년 동안 탈출할 기회를 주면 1년밖에 없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눈치 보면서 던질까 말까 하다가 넘겨버리면 이제 아재 갇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을 줬다는 명분이 맞아요. 이 법안에 대한 합리성을 더 보태줄 수 있는 거죠. 동의를 얻는데. 그러니까 계속 맥락이 이어지는 게 줬잖아. 1년 줬잖아.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해가 풀렸어요. 오해가 풀렸고 네. 그리고 중간에 잠깐 격가지로 진짜 이 사람은 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급 얘기로 계속 자꾸 얘기를 하다가 김동완 씨가 뭐 재건축 재개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보수 경제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정말 호도하는 게 신규 공급 시장 외에 재고주택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든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쏟아내게 하는 것 역시도 공급이다. 이 사실을 감춰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충분히 지어져 있는 주택들을 시장에 끌어낼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안 찾고 새로 지어주는 집만 새 집인 거냐, 공급인 거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머릿속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신규 주택 시장과 재고주택 시장이 동시에 머리가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새로 늘리는 거고 신규 주택 시장이라는 거죠. 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는 그 길을 터주자. 이렇게 말하면서 머릿속에 이 사람은 두 개 시장이 분명하게. 나랑 똑같아, 방식이. 아씨.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포인트. 야, 언제 11번째까지 가려고 그래? 빨리. 이제 짧게 말할게요. 네, 짧게.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이제 티키타카가 된다. 뭐 이런 것 좀 말해주려고 했는데 넘어가고. 그리고 공익적 관점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준희 기자가 여기서도 날카롭게 말을 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한 대 딱 치고 들어와서 완화해주면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진우 씨가 티키타카로 또 팍 들어와요. 생겨야 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존에도 이미 적정 규모가 있는 거고 그것을 완화해주면 그 완화해주는 부분이 공공 부분인데 그것을 개인이 오롯하게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지는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개인이 전적으로 취득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게 헌법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토지 공개념이라고. 최소한 건축비로 헤쳐먹는 거는 계산서가 나오니까 사들인 토지를 그 안에 비벼가지고 초과 이익을 얻는 거는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썰푸는 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을 해요. 거기다가 갑자기 그 주변에 전부 뭐 다 대형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게 다 국가 권력, 즉 국민의 권력, 권한을 행사해서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저는 환수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그냥 아파트만 지었는데 일할 직장 없으면 베드타운 되는 거고 가격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가 뭐 산업단지나 뭐 이런 게 뒤따라 들어오는 거 알고 거기 선점해갖고 짓는 애들 그 이익 당연히 배분해야 되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정확하게 읽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넘어서 너무 기니까 그리고 유연해요. 사고가 틀에 갇히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아요. 보통 토론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논의를 얘기하다 보면 전부 아니면 전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걸려들지 않아요. 그것에 걸려들지 않고 회색지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후보인데 김동완 씨가 소셜믹스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기본주택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잠시만요. 뒤에 나오는 건요. 이거를 정영진 씨가 말을 했네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기본주택 얘기를 할 때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 그 겉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안 살고 싶고 그냥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님비가 있지, 님비가. 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해요. 해줘야 되는 욕망 부분이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민간 영역에서 하시라고 놔줘야죠. 그건 민간 영역에서 하시라고. 맞아. 타워팰리스에 복권 들어오면, 로또 들어오면 귀신같이 알고 쫓아내잖아요. 똑같은 짓이지. 니들끼리 사세요, 그런 데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민간 자유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민간 영역을 싹 빼놓고 기본주택으로 어떻게 전부 살려는 거냐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온 공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뿐히 넘어가요. 그거는 민간에서 하시는 일이고 공공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못했었던 게 그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 중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다음 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인트 하나가 철학을 얘기해요. 철학을 얘기하는데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인트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최소한의 인간 다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단계가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봐요. 나 이거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비록 그 개검과 그 쓰레기 같은 언론의 고통은 받고 있지만 최소한 시민권을 쟁취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취를 했으니 자 평등할 수 있는 권리,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권리는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이제는 소득권의 시대다가 이재명의 철학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좀 뭉클했던 게 최소한의 죽지 않을 만큼의 것을 보호하는 게 사회권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최소한의 풍요를 함께 누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어지간해서는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서 싹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죠. 그럼 120시간 안 하고 불량식품 안 먹고 유통기한 지난 거 안 먹어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는 시민이라면 그렇죠. 동등하게 얻어야 될 옵션이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거를 내던져야만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이면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이라면 예. 저녁 있는 삶, 이건 또 남의 거긴 하지만 최소한 주말 있는 여가,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내가 아프고 또는 내 자식이 교육받고 나의 노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권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네. 이 철학을 딱 이해하니까 기본 시리즈가 왜 나왔는지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실제로 유엔이 각 나라에 계속 공고하는 게 그겁니다. 자유권적 시민권하고 사회권적 시민권을 구분해가지고 이제 신체 독재정권 옛날에 막 잡아가도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거 확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범죄고 예, 그건 아직도 그러고 그렇죠. 있는 몇몇 권력이 국가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권력이 사람이 살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줘라. 그게 핵심이 교육 주고 의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맞지? 맞춰서. 네, 마지막 맞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솔직해요. 솔직하고 소통의 진심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도 사실은 기존 정치 문법으로 경악스럽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집값 어떻게, 주택 시장 어떻게 되는 거죠? 하향 안 좋아. 이것도 경악스러운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말 솔직한 게 정부가 가지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곧 가지게 될 딜레마를 솔직하게 말을 해요. 그렇게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신다면은 증세가 필연적인 건데 하면서 증세 얘기로 흐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증세는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자폭행위고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들은 증세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것을 이제 어필하겠다는, 그러니까 증세가 곧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설득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따옴표입니다. 이거는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설득해서 동의할 때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민을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재정이 뻔하고요. 뭐 500조 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엄청 많잖아요. 국방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고 예. 복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것들을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뭐 어찌 보면 그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부채를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만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더 걷어봅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정책권자의 고민인 건데 그것 때문에 싫어. 나는 그런 나라가 싫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의견이 강하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증권을 내주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정책 기조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거지. 네. 박근혜가 담배값 올리듯이 갑자기 3,000원 올려가지고 그렇죠. 4,500원 만드는 짓은 안 하겠다는 거야. 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박근혜가 그걸 국민 건강 때문에 했는데 센 거짓말인 게 흡연율은 안 줄어들면서 세수는 극대화되는 수치가 4,500원이었어요. 정말 기만적이죠. 이재명 의원은 그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증세표로 말해서 동의를 구하고 하겠다는 거고. 맞아요. 그래도 동의가 안 되면 비용을 쓸데없는 이명박 4대강 예를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산후조리원 늘리겠다 할 때 쓸데없는 돈을 최소화해서 그럼 늘리겠다. 국민의 삶을. 너무 솔직한 거 이런 같아요. 자세로 가야죠. 성남시가 8조 원도 아니 8조 원이 뭐야? 그 일산이구나. 아니 2조 원도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수천억의 그 빚을 갚고 기존에 있는 복지를 진행하면서 행정 서비스 최고의 예.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안에 살림을 진짜 그 주물주물하던 시장의 컨트롤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시장 그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뭐 재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까지 오고 있는 제일 큰 몫이야. 이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재명만의 철학이고 스킬인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스킬이 이 2조도 못 되는 성남이 아니라 600조의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써야되면 3,000조라는 재원을 가지고 뭔가 지금까지 하고 한 다른 나라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되려고 하면 최소한 후보자에 대한 신뢰 어. 그리고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다. 공익을 위하는 사람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3천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 결국 국민 세금이잖아. 네. 이 돈을 한 사람의 뭐 물론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한 정책권자의 철학과 의지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앞뒤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 나는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 나는 박근혜 이명박 시절이 좋아서 윤석열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3프로 TV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꼭 봐야 되는 3프로 게 TV를 아니에요. 1000만 명이 봐야 돼요. 네, 진짜로 저는 텍스트로 옮기면서 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정말 재밌겠다. 나라가 신명나겠다.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10대, 20대한테 살짝 뭐 또 설명하면 싫어하니까 그냥 살짝 공유. 이게 요즘 제일 뜨는 동영상인데 하고 그냥 줘. 이런 캠페인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한번 보면 계속 이제는 빠져들어요. 찍어라 그러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300만 명이 넘게 봤네 하고 살짝 보내줘. 중간에 송가인 나오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든 끌려들여야 되겠죠. 자, 오늘도.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남았는데. 하지 마! 아니야. 안 유발되는 다음 주에. 밤새서 준비한 거. 김건희 고관조사로 가야 돼. 2차 고발하고. 아 맞다. 지금 빨리 고발하러 고발하러 해야 돼. 여기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고 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신다 그러면 윤석열의 뻘소리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다시 한번 나만 고통받을 수 없다. 그렇지. 같이 한번 우리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6,800명의 애청자들 더 많은 분들에게 소문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긴 방송 2시간 반짜리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봬요. 해피 뉴 이어.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